있는 조선혁명군과 연합돼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어는 5단원,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입니다. 일본에 의한 강제점령, 그거를 강점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의한 강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이번 단원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와 40년대 총 3개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먼저 1910년대이죠.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무단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식민지 민중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 이른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조선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공포 속에서 조선총독부의 모든 식민 통치에 복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무단 통치와 더불어서 1910년대에는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약탈해 나가는데요. 조선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약탈해 나갔던 191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을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의 토지를 싸그리 모조리 약탈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1920년대에 넘어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1919년 3.1운동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우리 조선민족의 가장 강력한 민족적 저항이 1919년 3월 1일 날 나타났던 거죠. 이 3.1운동 이후 일본은 기존에 고집하고 있었던 무단통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변경하기 이르게 되는데요. 1920년대, 즉 3.1운동 이후가 되면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민중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문화통치, 이름만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기존에 있었던 무단통치보다 훨씬 더 완화된 통치 방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단히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어서 그래서 앞에 소위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죠. 소위 문화통치, 어떻게 기만적인 통치였는지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동일한 시기 1920년대 일본은 본격적인 경제 약탈 방식으로서 산미 증식 계획, 즉 본격적으로 식량을 약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에 토지 약탈을 해나갔던 일본은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자신들 일본에게 필요한 쌀을 마구잡이로 일본으로 유출해가는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을 단행하게 되죠. 한편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1930년대, 40년대에 거치면서 본격적인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죠. 이때 민족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조선인은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과 똑같다. 우리 일본인과 너희들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조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적, 물적 수탈을 본격적으로 감행해 나가는 거죠. 기본적인 맥락만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910년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압박하고 어떻게 통치하였으며 어떻게 수탈해 나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조선 통감부, 통감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조선 통감의 관저가 있는 이곳에 1910년 8월 이완용이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조선 통감 데라우치를 설득하여 소위 말하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은 조선 통감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선 통감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인 이곳 통감부 관저에서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히 은밀하게 체결된 이 조약, 그리고 이완용의 어떤 친일파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 이 조약은 결국 1910년 이후에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를 계기로 해서 일본은 조선의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을 식민지배하기 위한 총독부를 설치하고 당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를 제1대 조선총독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배에 돌입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제는 이곳 남산 아래에 조선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머물고 있었던 이곳 조선 통감부가
1907년 정비칠조약, 1909년 기유약조 등을 통해서 결국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통해 가지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1910년에 이곳 조선 통감부를 조선 총독부로 바꿨던 일제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식민 통치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본격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이곳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당시 제2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를 제1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 기간이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총독은 주로 군인들이 임명이 되는데요. 군인 출신으로서 조선 총독에 임명된 자는 조선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립하고 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에 비하자면 오로지 한 사람인 조선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당시 조선 총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조선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했던 식민 통치를 펼쳐나갔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였던 것이죠. 조선 총독 아래에는 행정심을 담당하는 정무총감,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선을 식민 통치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인들을 조선 지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는 어떤 선전용으로 중추원을 두게 되는데요. 중추원 기억하시죠? 원래 국왕의 자문기구였죠. 중추원을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로서 조선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조선인들한테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구로서 중추원을 만들었던 거죠. 이때 중추원에는 이완용을 비롯했던 이른바 친일파 세력,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고관이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요. 웃기는 건 중추원이 소집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집되지도 않는 중추원을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마치 조선인들의 식민 통치에 대한 어떤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기만적인 통치를 진행했던 거죠. 되게 우스꽝스럽게도 제가 이런 귀염둥이들 사이에서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것은 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바로 이곳에 현재 지금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자라게 하는 그런 라바와 같은 캐릭터들, 그다음에 뭐 둘리 등등등의 캐릭터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뼈아팠던 역사 혹은 잊고 싶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식민 통치는. 그랬던 식민 통치의 주요 통치 기관이 있었던 이 조선 통감부와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센터와 같은 것들이 건립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과거로부터 역사를 얼마나 의미 있게 현재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926년 일제는 조선 총독부 업무를 저 남산에서 이곳 경복궁 앞으로 이전해 오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곳 경복궁으로 옮기면서 일제는 이곳에 있었던 경복궁의 수많은 정각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 뒤로 보이는 광화문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광화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복궁 내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흥례문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 뒤로 보이는 넓은 광장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왕실의 상징과 같은 경복궁 앞에 무지막지한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가로막기 위한 그런 행태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고요. 한편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계속 이 자리에 남아서 유지되었고, 심지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부 종합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곳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이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우리 민족의 치욕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조선 총독부 건물은 잊지 말아야 될,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의 식민 지배에 대한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릴 수 있는 건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이게 치욕의 역사이고 워낙에 이게 다른 곳도 아닌 경복궁 앞에 우리 민족의 정기를 가로막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총독부의 경무총감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늘날 경찰청에 해당되는 기관이죠. 저 뒤로 보이는 남산자락 아래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자마자 이곳에 조선 총독부를, 그리고 조선신궁을, 그리고 경무총감부를 두면서 이곳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삼습니다. 자, 이곳 남산에 있었던 경무총감부에서는 이른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를 자행하게 되는데요.
헌병경찰에 의한 1910년대의 무단통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선 민족을 포괄적으로 통제하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점령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통해 이른바 1910년대 무단통치를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무단통치란 조선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뒤로 보이는 일본의 헌병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지막지하게 조선인들의 일반 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민간인들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공포스러움을 조장하는 일이었었는데요. 이때 헌병경찰에서 헌병들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뒤로 보이는 일반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당시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공무원 혹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던 교사들의 복장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군인들의 복장, 군인들의 제복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칼까지 들고 있으면서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들의 수업 진행이 대단히 강력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일제는 1910년 범죄 즉결례를 발표하고 헌병경찰이 조선인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즉결 처분권을 헌병경찰들한테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공포를 유발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12년 일제는 조선태형령이라고 하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형벌 체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태형, 이른바 몽둥이를 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1912년에 와서 일제가 오로지 조선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부활시키죠.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 모양 형틀에 사람들을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까고 그 다음에 몽둥이를 돌겨 패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태를 저지르기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본은 조선을 점령한 이후 그들의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식민지배에 어떻게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에 걸친 조선 교육에 대한 기본 법령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 차례에 걸친 조선 교육령은 구체적인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요. 대개 매 10년 단위로 무단 통치 시기,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 시기, 그리고 민족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걸쳐서 각각 교육령이 하나씩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1차 조선교육령. 기본적으로 1차 조선교육령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냐면 조선을 이제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조선인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최대한 식민지 수탈에 유리한 방향으로 식민지 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민지의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식민지 본국인 일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다 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이냐면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장에 불러다가 일 시켜 먹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교육 정도를 위주로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교육을 배제하는 거냐면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조선인들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육, 보통 교육,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인 실업교육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해서 소학교와 구분짓습니다. 자,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개념인데요. 보통학교는 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조선인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소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자, 이쯤에 딱 눈치가 채이시죠?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교육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한 차별교육이죠. 이것이 1910년대, 이것이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경험한 일제는 자신들의 1910년대 무단통치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의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조선 총독부는 통치 방식을 바꿔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방식의 통치 방식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데요.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조선민족에 대한 식민통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문화통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위 문화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 자체가 진짜 레알 문화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문화적으로 신사적으로 통치하는 듯 하지만 대단히 기만적으로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교묘한 탄압과 우리 민족운동 세력을 교묘하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통치 방식이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제2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당시 조선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친일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을 대거 양성하여 친일파 그룹을 만들어 나갈 것을, 또한 동시에 그러한 친일파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수많은 친일단체들을 양성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민족 독립운동 가운데 수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키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에 협력을 하는 그런 친일파를 양성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죠. 또한 조선 총독부는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훨씬 더 교묘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만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보통경찰제의 시행이었습니다.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 시기에 경찰제도를 바꿉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방식에서는 이른바 헌병경찰에 의한 잔혹한 통치 방식이 이루어졌죠. 1920년대가 되면 조선 총독부는 경찰들의 군복을 벗깁니다. 헌병의 군복을 벗기고 일반 경찰의 복장을 입히죠. 유니폼이 체인지됩니다. 그래서 경찰 이름도 바뀝니다.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시기에 경찰 통제 방식은 보통경찰제도였죠. 기본적으로 헌병경찰과 보통경찰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듯이 훨씬 더 조선인들에 대한 식민지 민중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통제와 억압 훨씬 더 가벼운 통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만 보통경찰로 바뀌었을 뿐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의 원칙에 따라서 경찰관서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말만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꿨을 뿐 실제로 경찰관서의 숫자와 경찰관들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오히려 조선민족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해 나갔던 것이죠. 한편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시행은 이 보통경찰제도가 얼마나 기만적인 제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20세기 이 세계사 전체를 뒤흔들어오는 사건이었었는데 그 영향은 일본 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 내 사회주의자, 즉 공산주의자의 세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1925년 보통선거법의 시행, 즉 일본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이라고 하는 당근을 준 것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탄압의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던 조선, 타이완, 사할린 등지에도 그 법을 적용하게 됐죠. 치안유지법 제1조에 따르자면 국채를 변역하고 또 사유재산들을 부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채를 변역한다, 국가 체제를 변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항은 어떤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조선인들 경우에는 현재 일본에 의한 식민 지배라고 하는 국가 체제에 대한 저항, 모든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의 어떤 근거로 삼았고요. 두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한다. 이거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주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 즉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률이라면 조선 내에서는 일체의 모든 독립운동과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압이 이루어졌던 이 치안유지법이 결국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공산주의든 민족주의든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아주 강력한 악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 일제는 문화통치를 통해 조선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듯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뒤로 보이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한글 신문이 창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제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주진 않습니다.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여러 기사들을 사전 검열을 통해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정관을 통해 신문 발행을 아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를 통하여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을 일본이 허용했지만 사실은 아주 기만적인 것이었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기사를 다 신문에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언론의 탄압과 그다음에 언론의 사전 검열 조치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사전 검열의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사진에서 중간에 이제 흐려진 부분들은 이게 신문이 오래돼서 인쇄 상태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신문이 나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사들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한글로 된 신문을 허용하는 척 혹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신문을 허용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조선총독부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기사 작성이 가능했고, 실제로는 언론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제대로 탄압했던 것이 문화통치의 기만적인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전 검열을 통해서 엄청나게 차단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1920년대 본격적인 민족 독립운동이 전개될 무렵 일제는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의 일부를 기만적으로 허용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민족 실력 양성 운동 분야이죠. 민족 실력 양성 운동 분야는 기만적으로 허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192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가장 활발한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인들의 모든 독립운동을 다 허용해 준 것은 아니었죠.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시행은 바로 일본이 선별적으로 자신들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족운동만 허용하고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식민지배를 강력히 부정하는 수준까지의 독립운동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것 역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가 얼마나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 시기에 1920년대 일본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일본은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의 기본적인 맥락이 뭐죠? 조선인들을 무단으로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 문화적으로 다뤄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죠. 이것은 교육 분야에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게 라고 하는 방향과 나타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학교를 많이 만들어 줄게요. 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싶니? 그러면 적어도 3개 면에는 하나의 학교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3면 1교 정책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렇게 공부 오래 하고 싶니? 그동안 4년 동안 다녔던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를 6년 동안 다닐 수 있게끔 교육기간을 연장시켜 줄게 라고 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기본 맥락이 쭉 이어집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너희들 조선 애들이 그렇게 너네 역사 그렇게 공부하고 싶니? 그러면 조선어와 조선 역사에 대한 과목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조선인들한테 베풀어주는 것냥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2차 조선교육령은 상당히 되게 좋은 면이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숨어 있느냐? 교육기회가 확대돼서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교육기간이 많이 연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취학률 자체는 감소합니다. 취학률이란 게 뭐죠? 실제로 초등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입학시키는 조선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1920년대 이후에 산미정식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먹고 살 게 부족해지고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수많은 조선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됐던 거죠. 말로는 교육기회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취학률 자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 또한 학교에 기껏 입학했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보통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 어땠었느냐? 여전히 상급 학교에 대한 진학률 역시 감소합니다. 이것은 당시 제2차 조선교육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인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과물로서는 오히려 조선인들이 교육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성립하죠. 그리고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본격화합니다. 이렇듯 1931년의 만주사변과 37년의 중일전쟁을 통해서 일제가 침략전쟁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와 혹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강요했던 것이 민족 말살 정책이죠. 조선인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인데요. 이것은 곧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일본의 전쟁에 얼마든지 손쉽게 동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이 1930, 4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이었는데요.
조선과 일본의 조상이 같다. 한자로 하면 일선동조이죠. 또한 내선일체, 내지 즉 일본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내지와 조선은 일체, 한 몸이다. 따라서 너희들 조선과 우리 일본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둘이 아닌 하나이고 우리는 같은 형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침략 전쟁에 너희들의 목숨도 내놓아야 되고 너희들의 재산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침략 전쟁에 우리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시행됐죠. 1930년대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화되었던 무렵 우리를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황국 식민서사를 암송시키는 것, 궁성요배를 시키는 것, 그리고 창씨 개명하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 모든 조선인들을 다 일본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조선의 존재를 없애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과정에서 우리 민족들에게 강요되었던 행위들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황국 식민서사, 궁성요배, 신사참배, 창씨 개명 등이 있었습니다. 각각 이게 뭘 뜻하는 말일까요? 먼저 황국 식민서사. 황국, 천황의 나라이죠. 천황의 나라인 일본의 식민,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매일같이 등교한 학생들이 아침 조회 시간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황국의 식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한테만 시작되었던 이 황국 식민 서사가 곧 모든 일반인들한테도 강요됐던 것이죠. 또한 궁성요배. 궁성요배에서의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본 천황이 살고 있었던 일본 에도, 즉 일본 도쿄에 있는 팰리스를 말합니다.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행위를 조선인들한테 강요했던 것이 궁성요배이고요. 신사참배, 앞서서 얘기했죠. 조선신궁과 같은 일본의 신들을 모셔놓은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들을 강요했고, 또한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왜 창씨냐? 창자가 창조하다 할 때 창자인데 우리의 조선의 씨, 조선의 성들을 일본식 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라, 새로 크리에이터라 라고 하는 의미로 씨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 씨는 새로 만들고 이름은 바꾸고, 창씨와 개명을 우리한테 강요했던 거. 말로만 일본 사람이 아니라 부르는 이름조차도,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다 일본어로,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것이 창씨 개명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왜 이루어졌나요? 조선인이 조선인 같다, 나는 조선이다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과 37년 중일전 41년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침략 전쟁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중요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민족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1930년대, 40년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탄압이 이루어졌던 시기여서 이 시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은 거의 절멸되다시피, 아예 사라지다시피 심각한 탄압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조선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경제적 수탈에 시달려서 먹을 것 하나 없어 정말 쫄쫄 굶는 이들이 숱하게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일본을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죠. 징병, 징용, 심지어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은 저 뒤로 보이는 남산에 무려 여의도의 2배만한 면적의 조선신궁을 만들게 됩니다. 조선신궁은 일본의 건국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리고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일종의 신전이죠.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컸냐면 남산에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신사가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이 조선신궁이 들어서면서 남산 꼭대기에 있었던 국사당이라고 불려졌던 태조 이성계를 모시고 있었던 사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존재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화되었던 그 무렵,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와 같은 그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조선인들한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른바 신사참배. 이곳 조선신궁도 더 이상 일본인들만 오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이후에는 조선인들마저도 일정 기간에 의무적으로 이곳에 와서 그들의 왕인 메이지 왕과 그들의 창조신에 대한 참배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었던 거죠.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냉각됩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민족 언론을 이용하는 만행도 저지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민족 말살 통치는 일본어 사용만을 강제했고 결국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한글을 쓰던 민족 언론이 강제로 폐간되게 이릅니다. 식민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살벌했고 가장 끔찍했던 시기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는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말 사용 금지, 조선어의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조치에 따라 가지고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말로 된 신문들, 이를테면 동아, 조선일보 같은 신문의 폐간이 그대로 1940년으로 이어져서 시행되었고요. 1938년 중일전쟁 그 다음 해죠.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됩니다. 1938년의 조선교육령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는 뭐냐면 내선일체죠. 내지와 조선이 한 몸이다. 이제 더 이상 조선이란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 다 일본인이죠. 그러면 일본인이 받는 교육과 조선인이 받는 교육은 달라서는 되나요? 아니죠. 모두가 다 내선일체의 일본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교육을 받습니다. 일본 본토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과 또 동일한 교육. 일본인과 조선인은 모두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게 1930년대 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본은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국채명징, 내선일체, 그리고 인고단련. 국채명징, 뜻이 뭐냐면요. 국채, 국가체제. 이 나라 조선 아니죠. 일본이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징, 명확하게 인식해라. 이 나라 일본?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 뭐죠? 이 나라 국가 정체성은 곧 천황폐하 그 자체이니라. 천황이 곧 국가이고 국가가 곧 천황인 나라. 그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추구하고 있었던 군국주의의 정책적 방향이자 본격적인 침략전쟁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조선인들한테도 강요해 나갔던 것이었고요. 내선일체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인고단련. 인고단련 뜻이 뭔가요? 인고, 고통을 견뎌내라. 그리고 단련시켜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고 열심히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시켜라. 누굴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선인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이 제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조선인은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어와 조선사 과목을 굳이 배울 필요 없겠죠. 그냥 꼭 필요하면 선택하세요 라고 하지만 선택하면 뒤진다. 사실상 폐지되는 거죠. 말로는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폐지 수준을 밟아 나갔다. 언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편 1941년 국민학교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발표됩니다. 국민학교령은 기존에 있었던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이었었는데 소학교, 아까 얘기 안 하고 지나갔네요. 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일본인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그랬죠. 소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어떤 학교는 사라졌나요? 조선인들만 다녔던 학교인 보통 학교는 아예 사라집니다. 소학교로 통일이 돼서 일본이든 조선이든 내선일체하기 때문에 소학교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소학교의 명칭이 이제 뭘로 바뀌나요?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죠. 국민학교의 뜻이 뭐라고요?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황국신민, 즉 이 나라 조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도 다 황국의 신민,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죠. 한편 이제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이 있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에서 워낙에 강력한 일본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4차 조선교육령은 조금 더 바꾸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데 제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이 조선어 교육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선택에서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친 3차, 4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중간에 국민학교령을 포함해가지고 1930, 40년대 민족말살 통치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조선인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일본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갔고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도 나 자신, 나라는 개인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1도 고민하지 못한 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을 위해 신민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바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철저한 국가의 부속품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렇게 키워나갔던 정책이 1930, 40년대 제3차 조선교육령,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천국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길이다.